서촌 누화동과 누상동에는 6.25 전쟁 중에 피난 갔던 많은 예술가들이 하나둘씩 상경에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청경자와 청전 이상범은 누화동 176번지와 178번지 한 골목 안 앞집에 살았고, 누화동 36번지에 살던 이봉상은 피난을 가지 않아 잔류파로 지목되어 고초를 겪기도 합니다. 익회되는 궁정동에 그의 형 이여성은 옥인동에 살다 월북을 했고, 전쟁 전에는 낭만이 있던 한경남도 원산에서 만나 같이 해수욕을 하며 놀기도 했던 한묵과 이중섭은 1951년 1.4.5대 때 북한에서 월남합니다. 부산 피난 시절을 함께 보낸 그들은 서촌 누화동과 누상동에 살았습니다. 이번 흐르는 골목에서는 그들의 삶이 흐르는 누화동과 누상동 골목을 따라 청경자와 이중섭, 익회대의 피난지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배화여고 후문 쪽 누화동 115번지 일대는 비좁은 골목길을 따라 한옥들이 지붕과 지붕을 맞대고 있고, 그 너머로 배화여고의 해화나무가 보입니다. 이봉상 작가는 1938년 정동 소학교의 교사로 취임하면서 학교에서 멀지 않은 누화동 36번지에 살기 시작해 이곳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현재 그의 집터 위에는 새로 지어진 건물에 스페인 음식점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 건물은 누화동의 재개발이 추진되는 당시 재개발 사무실로 쓰이던 장소입니다. 누화동 골목은 옛길의 모양과 필지가 오랜 시간 그대로 남아있어 도시의 변화를 느낄 수 있지만,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2006년부터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던 동네입니다. 누화동 155-11번지 한옥은 누화동 주택들 중에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이 집에 살던 박모 할아버지는 누화동 재개발 사무실에서 오랫동안 총무를 하셨습니다. 바로 이 집 상량문인데요. 상량문은 집을 지을 때 대들보를 올리며 행하는 상냥식에 쓰이는 글을 말합니다. 상량문에는 이 집이 언제 지어졌는지 역사도 알 수 있고, 이 집의 이름이 무엇이며 집주인이나 목수의 이름까지도 알 수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 집 한옥 대들보에는 다음과 같은 상량문이 쓰여 있습니다. 1936년 병자년 8월 7일 오전 6시에 기둥을 세우니 하늘의 해와 달과 별 3가지 빛에 응하여 인간 세계엔 5가지 복을 갖춥니다 라는 뜻입니다. 상냥식에는 동네 사람들이 모여 집 짓느라 수고하는 목수님들과 같이 잔치를 베풀기도 하는데, 상냥문의 집 고유의 이름과 이야기를 담아 상냥식에 모인 이웃들과 그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저는 2012년과 13년에 채부동 어락당 상냥식과 누화동 송인제 상냥식을 집주인들의 협조로 흐르는 골목 오프닝 행사로 기획했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잃어버렸지만 현대의 주거에서 재발견할 수 있는 자기가 사는 집에 이름과 마음을 담아 살고 나누자는 축제의 의미였습니다. 총무님이 이사 나가고 이 한옥은 서울시가 매입해 대수선을 했는데, 저는 이곳에서 흐르는 골목 전시와 흐르는 골목 밤맞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옥답사와 음악회는 특히 많은 분들이 호응과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한옥이니까 서서 보는 입식 전시가 아니라 좌식 전시로 했고, 작업과 설치도 한옥 건축의 전시 연출을 고려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작업은 궁궐이나 지체 높은 집 지붕 처마 끝에 있어야 할 잡상을 현대 조각으로 창작한 어처군이라는 작품이고, 철거된 옥인동 한옥집의 폐목재에 당시로선 곧 없어질 서촌 옥인동 골목 사진을 폴라로이드처럼 연출해 설치한 작업입니다. 누화동은 저층 주거지로 한옥이 많고, 104번지 한옥은 영화 건축학개론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현재 서촌의 풍경은 6.25 이후 피난민들이 일거리와 학교를 찾아 정착하기 시작하며 오늘의 모습으로 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화동 저층 주거지의 한옥 골목을 걷다 보면 어느새 조도가 낮아지고 다세대 빌라들이 들어선 풍경이 갑자기 펼쳐집니다. 바로 이곳이 누상동과 누화동의 경계입니다. 1990년대 누상동이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되어 다세대 빌라들이 개축되면서 누상동은 현재와 같이 빌라촌이 되었습니다. 특정한 시기에 만들어진 정책의 결과는 이렇게나 다른 풍경의 컨트라스트를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층 주거지의 누화동 한옥들과 다르게 누상동에는 빌라와 빌라 사이 좁은 공간이 만들어내는 비밀스러운 골목길이 생성되었습니다. 젊은 층도 거주할 수 있는 이러한 다양한 주거 생태계가 저는 서촌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달이 참으로 밝은 날이라는 가사로 시작하는 우조시조 월정명은 인왕산 기슭의 누각골 일대, 즉 바로 지금의 누상동 누화동에 살던 중인 가객들이 즐겨 부르던 곡입니다. 골이 깊고 수석이 아름답고 수목이 울창하여 경치 좋은 이곳에 달이 밝고 밝아 배를 저어 가을강에 나아가니 물 아래는 하늘이요 하늘 가운데 밝은 달이로다. 신선의 시중을 듣는 아이야 물속에 잠긴 달을 건져라며 풍치를 노래합니다. 송석원 시사 야연도는 1791년 천수경의 집 송석원에서 열린 시모임을 당대 최고의 화가였던 46세의 김홍도가 그린 그림이고, 겸재정선이 그린 수성구지 화면 왼쪽에 옹기종기 모인 마을은 누각이 있었던 바로 그 인수궁으로 추정되며, 이 그림이 바로 이 월정명을 부르던 배경이 되는 누각골인 것입니다. 현재 서촌의 누화동이란 지명은 누각동 아래쪽에, 누상동은 누각동 위쪽에 있다는 데서 연유한 것입니다. 고종 초 편찬한 동국 여지비고의 누각골은 연산군 때에 누각을 지었기 때문에 이름한 것이라 나와 있지만, 누화동과 누상동을 이루는 누각골은 사실 광해군 때 세운 인경궁에 누각이 있어서 생겨난 동명으로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인경궁은 1676년에 건립하기 시작하여 인조반정으로 중단되었지만, 인경궁의 한 누각의 흔적은 오늘날 누화동과 누상동이라는 이름 속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독립기념일이었던 8월 15일 건국되었지만, 해방 이후 미군정 하지준장의 부탁대로 귀국했던 서재필 박사의 말대로 아직도 국민들은 조선시대에 살고 있으며, 선거는 인민의 대리인을 선출하는 제도인데 마치 선거로 왕을 선출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은 취약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승만 대통령이 말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스탈린은 소련군 장교 김일성을 앞세워 한반도에 미국을 개입시키고 중국을 끌어들여 한국을 미중의 대결장으로 만들기 위해 6.25 남침을 발발합니다. 중국이 미국의 적이 되게 함으로써 전쟁으로 미국과 중국의 힘을 빼놓는 사이, 소련은 유럽에서 공산 위성국가를 팽창시킬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6.25 전쟁으로 고향을 떠난 피난민들은 비바람을 피할 거처를 마련하기가 어려웠고,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포장지와 통조림 깡통 등을 모아 엮거나 가마니와 판자로 움막집이나 판잣집을 지어 살았습니다. 임시정부 청사가 부산에 마련됐고, 피난민들은 자갈치 시장이나 부산항 부두, 부산역, 국제시장 등으로 일을 나가고, 40계단과 영도다리 주변에서는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해방 후 우파 미술가들의 좌장은 북촌의 충곡 고이동이었습니다. 좌익 미술계 좌장격 인물은 익회대의 형인 서촌의 이효성으로 1948년 그는 길진섭, 김주경, 조규봉과 비슷한 시기에 월북합니다. 김일성은 남침 전에 다른 누구는 몰라도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고 파멸시키려 한 좌익 미술가들의 활동을 견제했던 충곡 고이동은 꼭 잡아 죽이라고 지시했습니다. 고이동은 다행히 도봉산 자락에 숨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6월 27일 창동, 28일에는 종로까지 진출한 인민군은 잔류파 작가들을 미술가 동맹에 가입시켜 명동 마루젠 백화점 1층에서 주먹밥을 먹어가며 김일성 초상화와 선전화를 제작하는 일에 동원합니다. 한강 다리가 폭파되기 전 서울을 빠져나간 미술가들은 도강파로 대전 대구를 거쳐 부산으로 피난길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1952년 부산은 거대한 피난촌이었고, 고향을 떠나온 실향민으로 북적였습니다. 청경자는 이 피난 시절 부산 국제구락부에서 전시를 열었고, 독사 35마리가 한데 뒤엉켜 있는 그림인 생태는 파격적인 작품으로 한국 미술사에 청경자의 이름을 처음으로 각인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전시장에는 뱀을 그리는 여자가 나타났다며 이 작업을 보려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이 생태는 여동생 오키의 갑작스런 죽음, 피난 시절 연인의 배신과 낙태 등
가혹한 현실의 고뇌를 담은 작품으로 좌우 이념 논쟁과 전쟁의 참성보다도 자신의 내면으로 더욱 집중한, 그래서 마치 비명처럼 인간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작업으로 당시 사람들에게 이 날 것은 충격으로 다가오기까지 했습니다. 태평양 전쟁의 전운이 감도는 1940년, 청경자는 나혜석이 다녔던 일본 도쿄 여자 미술학교에 입학합니다. 야수파나 입체파 등을 가르치던 서양학과보다 곱고 섬세한 일본화풍이 마음에 들어 일본학과를 선택하는데, 당시 도쿄 여자 미술학교 교육과정 중에는 인체 해부도 그리기뿐 아니라 꽃에 있는 잔털까지 빼놓지 않게 묘사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청경자는 학교 수업과는 별개로 풍속화와 미인화로 잘 알려진 고바야가와 기요시로부터 전통적인 일본식 인물화도 배웠습니다. 고바야가와 기요시는 서양화의 물결이 일본 전통과 뒤섞여 화양절충이라는 풍물을 만들어내던 다이쇼 시대와 쇼와 시대를 살았던 인물로 청나라의 미인도에 매혹되어 이를 집중적으로 배우고 연구했습니다. 특히 기요시는 청나라 시대의 계기와 비단옥 등이 고답적인 고대의 미인도 화법을 타파하여 서양화의 명암 화법으로 더욱 입체적이고 정교한 필치를 묘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깊은 흥미를 가졌습니다. 고바야가와 기요시는 우키요의 판화인 신판화를 주로 작업하며 일본 제국 전람의 무감사, 즉 감사 없이 출품할 자격을 가진 화가로 늘 청경자에게 조선인이 일본인을 그리려고 하면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조선인은 조선인을 그려야 한다고 충고해 주었습니다. 청경자가 평생 추구했던 인물화 중심의 채색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스승입니다. 해방 이후 한국 화단에서는 채색화가 외색으로 비판받고 배척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연히 채색화가의 입지도 좁아졌습니다. 청경자는 이렇게 채색화를 경시하는 풍조 속에서 박생관과 같은 민족주의적 채색 전통의 재해석이나 민족, 전통, 한국성과 같은 거대 담론과 남금주의와는 거리를 둔 채 개인으로서, 여성으로서 채색의 전통을 새로 쓰기 시작합니다. 남성 중심적 전유물과도 같았던 산소화와 무채색 문이나 전통을 받아쓰게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청경자는 감각적인 색채, 채색이 가지는 활기 넘치는 에로스와 관능적 열정으로 우리들 속에 잠자고 있던 비밀 같은 감각을 일깨우며 미혹시켰습니다. 당시 전란에 휩싸인 풍경은 컬러풀한 모던의 기반마저 모두 파괴하며 무채색의 아상블라주로 펼쳐지는 세계였습니다. 전쟁은 무채색의 풍경으로 그러한 전쟁 또한 남성들만의 것이었습니다. 숨막히는 동양화의 전통 또한 남성들이라는 양반 사대부들의 것이었습니다. 청경자의 채색화 방식을 외색으로 공격했던 남성들의 논리는 미학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구별짓기와 차별이었습니다. 그러한 무수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까지도 한국 미술의 역사에서 채색화로서 청경자를 능가하는 작가는 단연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경자의 환상이 만들어낸 소녀들은 모두 입술을 살짝 다물고 뭔가 말할 수 없는 어두움을 감추고 함축하여 비현실적이면서도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깁니다. 마치 수채화 물감으로 칠한 듯 얇고 맑은 얼굴들도 두텁게 채워 그려져 있습니다. 그녀의 눈들은 작은 홍채 속에 긁고 파들어가듯 여러 겹의 색이 축적되어 밑으로부터 배어나옵니다. 기본색을 바탕에 깔고 암체라는 재료로 몇 겹의 보색을 입덧 쌓지만 은은한 색깔들의 총체 위에 마지막으로는 얇은 한 층의 단색을 칠하는 방식은 일본 채색화의 기법으로부터 영향받은 것입니다. 청경자는 자전적인 자신의 경험을, 자신의 모습을 반영한 분신들을, 자신이면서도 모든 여성인 그러한 여인들을 그립니다. 이 작품 내 슬픈 전설의 22페이지는 유독 청경자 작가의 전생애에 걸쳐 직접적으로 자신의 자화상이라는 것을 명시한 유일한 작품입니다. 청경자가 절필선언을 하고 조국인 한국을 완전히 떠나버리기 전 마지막으로 서울시립미술관에 93점의 작품 기증을 할 때 유독 이 작품을 계속 어루만지면서 복받치는 울음을 참기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청경자는 자신의 작품을 마지막까지도 시민들에 바치고 미국으로 떠나 한국 국민들과 작별했습니다. 이중섭이 살았던 서촌 누상동 160-202번지 2층은 피난지 부산과 서귀포, 통영을 거쳐 이중섭이 다음 해인 1955년 1월에 미도파화랑의 개인전을 준비한 장소입니다.
일본에 돌아간 부인과 아들이 보고 싶어서였는지 가족 그림이 많았고, 이 시기 도원, 길 떠나는 가족, 닭 연작과 같은 작업을 했습니다. 이미 1952년 7월 일본으로 아내와 두 아들을 떠나보낸 뒤 2년 후에 그려진 길 떠나는 가족은 아들 태연에게 같은 구도로 그린 그림편지 설명처럼 아빠가 앞에서 소를 끌고 따뜻한 남쪽 나라에 함께 가는 그림입니다. 일본 유학 시절에 만나 사랑을 키워왔던 마사코는 원산에 있는 이중섭을 만나기 위해 1945년 4월 태평양 전쟁 말기에 미군 공습으로 초토화된 도쿄를 떠납니다. 태평양 전쟁이 막바지였던 때라 교통편은 전무하다시피 했고 쌀까지 지고 시모노세키 항으로 갔지만 얼마 전에 전기 연락선이었던 금광환이 미국 잠수함의 어뢰를 맞고 침몰해버려 탈배가 없었습니다. 후쿠오카로 건너가야 하는데 미군 폭격이 심하고 어뢰 때문에 건널 수가 없었고 규슈 하카타로 나와서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마지막 배였던 임시 연락선에 간신히 올랐습니다. 마사코는 이중섭의 턱이 길다고 애칭으로 아고리상이라고 불렀고 그 아고리상과 서울 호텔에서 만나 원산에 올라와 사모관대하고 족두리를 쓰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중섭은 사랑하는 아내인 야마모토 마사코에게 한국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따뜻한 남쪽에서 온 덕이 많은 여자라는 의미가 담긴 남덕이라는 이름은 식민지 종주국 일본이라는 국경과 현실의 벽을 넘어선 사랑으로 당시 통념으로 이루기 힘든 파격적 사건이었습니다. 해방 후 소련 군정하에 북한은 작가들을 동원해 1945년 한 해 동안 스탈린과 김일성 초상화를 총 6만 점을 그렸고 1946년에는 총 25만 점의 선전선동화를 제작했습니다. 새롭게 들어선 인민공화국 정부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복무하지 못하는 예술가들을 못마땅하게 보았고 예술동맹에서 이중섭의 그림을 소련 평론가들에게 보여주자 그들은 투개 같은 그림이 인민들에게 공포감을 준다며 인민의 적이라는 판정을 내립니다. 이중섭은 스탈린, 김일성의 선전선동화를 그리는 일에 동원되었고 어떤 날은 스탈린 얼굴을 수염없이 그렸다고 또 비판을 받았는데 부인이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친일파로 치부되기까지 한 것은 특히 위험하게 느껴졌습니다. 해방 후 소련 군정하의 북한에서는 특히 평양과 원산을 중심으로 3만 명의 일본인들이 전염병과 기아, 동사 등의 방치사와 직접적인 살해와 강간 등으로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쉽게 원산을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여지껏 가족과 함께 살아온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원산에 살 때 이중섭은 강원도 금성에 가깝게 살던 박수공과도 친하게 지냈고 한목과 자주 어울려 원산 해수욕장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이중섭이 월남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이중섭의 외할아버지는 한 마리의 상투를 꽂은 채 일본으로 건너가 무역을 하고 서북 경제계를 주름잡는 실업가였습니다. 그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받고 사업 수완도 좋았던 이중섭의 형은 6.25 직전까지 원산 최초의 백화점 겸 문방구인 백두상점을 열어 크게 부를 일구었습니다. 그런데 형이 하루아침에 인민의 적으로 몰리고 그 부의 축적이 일제시대 식민지 하에서 이루어졌다며 추악한 부르주아지의 악질 지주계급, 악질 친일파의 혐의까지 추가시켜 원산 내무소에 가둔 뒤 처형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일제에 부역한 추악한 부르주아지 집안이라는 연자제의 칼끝은 곧 이중섭의 가족을 겨눴고 북한을 점령한 유엔군이 퇴각한 뒤 감당해야 할 폭격은 현실적인 공포였습니다. 원산에 원포까지 투하할지 모른다는 소문이 돌았고 이중섭의 어머니는 결단을 내립니다. 중섭이 너 내려가라. 이중섭은 1950년 12월 6일 아내 남덕과 두 아들 그리고 죽은 형의 장남인 조카 영진을 데리고 한겨울에 흥남부두를 떠나 3일 만에 부산항에 도착합니다. 자유대한에 오기는 왔지만 북한 문화부 이상으로 지긋지긋하고 폭격만큼이나 무서운 존재가 이중섭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난이었습니다. 이미 부산은 만원 상태였습니다. 일제시대 징용이나 징병을 갔던 사람들이 귀국하던 상황이었고 남진하는 북한군 중공군에 밀려 전국의 피난문이 떠밀려오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부산은 수용 가능 인구가 30만 정도였는데 1951년 2월엔 이미 8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중섭 가족은 딸랑 입은 옷 외에 가진 게 없었습니다. 마곡간 같은 피난민 수용소에 머물렀고
이중섭은 부두 노동자로 날품팔이 일을 했습니다. 그해 부산의 겨울이 유난히 추웠다는 신문기사가 있습니다. 피난민 조사를 받다가 이중섭은 남보다 늦게 월남을 했다며 빨갱이로 몰리기도 하고 아내가 일본 여자라는 사실이 문제가 되면서는 신분마저 의심을 받았습니다. 이남덕이 일본 여자라는 걸 알아챈 피난민들은 쪽발이년 나가라며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일본인은 3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는 식의 사회적 박해가 심했던 때였습니다. 피난 생활도 서러운데 그래서 더 이중섭 가족은 뜨내기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임시정부가 거제도와 제주도 등지로 피난민을 분산시키려 유도하자 이중섭 가족은 군대 문관으로 먼저 제주도에 가 있던 조카 이영진도 있고 무엇보다 부산보다는 좀 더 따뜻하고 핍박도 없겠지라 생각하며 제주도로 떠납니다. (1951년 1월) 제주도에 도착해보니 제주도는 부산보다 더 추웠습니다. 제주도 특유의 바람과 섞인 눈은 체온을 더 떨어뜨렸습니다. 이중섭은 어느 피난민 노인으로부터 서귀포가 더 좋다는 말을 듣고 서귀포로 산을 넘어가기로 합니다. 아내 마사코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차비가 부족해서 서귀포까지 걸어서 가던 중 마곡간에서 눈보라를 피하며 3일을 걸었고 카톨릭 교회에 도착해 새빵을 하나 얻어 생활했다고 합니다. 피난민과 천루는 이때의 체험을 그린 작품입니다. 내 식구는 피난민 보급품과 고구마로 연명하며 궁핍하게 지냈지만 배가 고파 바다에서 제주도 말로 깅이라고 부르는 게도 잡아먹고 굴도 따먹으면서 오랜만에 평화롭고 행복한 시절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림 그리는 재주밖에 없는 이중섭이 이 척박한 곳에서 가족과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중섭은 이곳에 정착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육지로 돌아가 고향 원산에 두고 온 어머니를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신지 어디에 계신지 이중섭에게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1951년 12월 이중섭 가족은 제주도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부산으로 돌아옵니다. 1952년 3월부터 아내는 폐결핵으로 각혈을 냈고 풀과 밀가루를 섞어 만든 죽을 먹으면 아이들은 배탈이나 얼굴이 누렇게 떴습니다. 태평양 전쟁으로 사업이 몰락해 건강마저 무너져 내린 장인어른의 부고를 받고는 마사코는 일단 일본으로 돌아가서 생활을 추스리자고 합니다. 아내와 두 아이는 그렇게 제3차 일본인 성안선을 타고 동경으로 갑니다. 부산에 다시 돌아와 가족을 떠나보내고 한묵과 걷고 있는 이중섭의 얼굴엔 수심이 가득해 보입니다. 돈 걱정, 아내 걱정, 두 아들 걱정, 원산에 두고 온 어머니 걱정이 그것입니다. 피난 시절 남포동에는 이중섭이 자주 가던 다방이 있었는데 전쟁으로 피난온 김한기, 도상봉, 박고석, 이중섭, 한묵, 손흥성 등이 어울렸다고 합니다. 작가들은 일자리를 찾으며 대한도기회사 접시에 그림 그리는 일을 하기도 했는데 대개 수출용이던 접시에 그림을 그리고 하루 일당으로 식권을 받아가기도 했습니다. 백영수, 손흥성, 박고석 작가는 가족을 보내고 혼자가 된 이중섭이 1952년 7월쯤 범일동 판잣집이나 광복동 금강다방에서 은지화를 처음 그리기 시작했다고 증언합니다. 이중섭은 같은 해 12월 한묵, 이봉상, 손흥성, 박고석과 함께 기조전이라는 이름으로 부산 르네상스 다방에서 동인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 기조전은 피난 시기의 중요한 그룹전으로 미술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익회대의 아버지는 서울 옥인동에는 형 이여성의 양옥집을, 궁정동에는 동생 익회대의 한옥집을 각각 마련해줍니다. 익회대가 1939년 귀국해 살던 궁정동 16-3번지는 일본에서 활동 중인 이중섭, 익회대, 문학수, 최재덕, 진환이 결성한 신미술가협회의 연락사무소로도 이용되었는데 지금의 청운동 사무소 앞 사거리에서 청와대 앞 분수대로 이어지는 도로상에 있던 그의 집은 1990년 이곳에 직선도로가 나면서 철거되었습니다. 이여성이 살던 옥인동 56번지는 현재 세종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이곳 옥인동 56번지 주변에서는 당시 건축물들의 잔해가 세월의 지층 사이의 화석들처럼 남아 있습니다.
이쾌대형 이 여성은 이곳 옥인동 56번지에 1938년부터 1948년 4월 월북전까지 살았습니다. 그 집은 60여 평의 넓은 터에 아버지가 지어준 2층 양옥집이었는데요. 한국 최초의 복직사 연구자였던 이 여성은 1940년대 초 어느 날 2층 베란다에서 자신의 고증으로 제작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의상을 이화여전 학생들에게 입혀 촬영을 했습니다. 이를 본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양옥집 앞으로 모여들면서 곧 시끌벅적한 야외 패션쇼가 되었습니다. 이날의 해프닝은 한국 최초의 옥외 패션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 촬영된 사진들 가운데 몇 장은 해방 뒤 출간된 조선복식고에 실려 우리로 하여금 당시 분위기를 상상할 수 있게 해줍니다. 1943년 8월 3일 청정 이 여성은 역사학자 이병도와 함께 경주를 찾습니다. 그들은 석굴암에 올라 방명록에 늘도 점도 웃으시나뇨 노하시나뇨 내 당신 못 잊어 다시 왔다 가나이다 라 소감을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끝에 서울 옥동 사는 청정 이 여성이란 속상 이외다 라며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기에서 이 여성이 언급한 옥동은 경복궁 옆 서촌에 있는 옥인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여성의 호가 청정인 것은 이 여성이 동아일보 조사부장 청정 이상범이 동아일보 화백을 하고 있을 때 1936년 송기정 베를린 올림픽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함께 해직되며 이 여성이 청정 이상범에게서 한국화의 기본을 배우며 스승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스승이 쓰던 호를 나눠주는 것은 당시의 도제문화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쾌대의 서촌 시절 작업들은 전통 복식 표현과 세심하고도 풍부한 디테일에 작가가 매우 흥미를 가지며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형 이 여성의 전통 복식 연구도 좋은 레퍼런스가 되었을 것입니다. 진환과도 매우 가까운 사이로 자주 편지를 주고받던 이쾌대는 그와 함께 신미술가 협회 활동을 하며 서양화 기법과 색채를 과감하게 도입한 회화적 방법을 모색하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무희와 배경의 색채가 갖는 명암에 대비 디테일하게 그려진 무희의 이상과 족두리 등 이쾌대가 전통 복식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높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화 특유의 기름진 맛을 살려내지만 얼굴 부분에 담백하게 채색하는 민화적 기법도 혼용되고 있는 것으로 전통과 서양화적 기법을 대질하면서 전통 복식에 대한 작가의 세심한 관심을 볼 수 있는 작품인데 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무희는 다음 해에 제작된 상황이라는 작품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방바닥에 깨진 그릇들이 널브러져 있고 가족과 공동체는 살림살이처럼 해체되고 박살나 버렸습니다. 나라를 잃었지만 고종은 일제히 자신의 안위만을 서약받고 백성들을 내다버렸습니다. 조선 왕조를 복원하는 것은 누구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방향상실 속에서 연극의 한 장면 같은 무대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암울하고 무거운 공기 속에서 더욱 고혹스러움을 바라는 무희는 색채와 질감을 잃지 않습니다. 고전주의적인 게스트수를 취하나 초현실주의적 화풍을 가져가면서도 리얼리즘적 긴장감이 감도는 대기감으로 한 여인의 운명은 무언가에 저항하는 듯 보이나 그 여인은 동일한 인물의 3명의 분신으로 한 화면에 등장합니다. 일본 유학 시절 마지막 해의 이 상황이라는 작품은 중일전쟁의 발발과 총동원령 체제로 인해 끌려나갈지도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그려진 그림입니다. 일본에서 유학 중인 이케데나 이중섭, 송혜수 등 여러 조선인 유학생들에게는 일본 전위화단의 총화였던 후쿠자와 이치로는 당시 정말로 닮고 싶어한 작가의 모델이었습니다. 유럽 유학에서 돌아온 아방가르드 양화연구소의 사토미 가츠조와 후지타 스구하루 또한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아방가르드 양화연구소를 다닌 조선 젊은이들은 후지타 특유의 앞머리를 일자로 다듬는 오카파 헤어스타일을 따라하기도 합니다. 이케데는 유학 시절 후지타 스구하루의 영향을 받아 유연한 선묘, 서구적인 신체와 눈매의 표현, 육감적인 여체의 표현 등에서 그런 친연성을 나타냅니다. 후지타는 태평양 전쟁 중에 종군하여 전쟁화를 그리는데 이쾌대의 군상은 후지타가 이 시기 그린 전쟁화 속에 나오는 군상의 모습과 많은 부분이 겹쳐집니다. 에투섬의 옥새라는 작품이 자주 인용되지만 사이판 섬의 동포들, 신하로서 절조를 다하다라는 작품에서는 더욱 깊은 연계성이 느껴집니다. 후쿠자와 이치로도 그러했지만 후지타 역시도 군부의 극렬한 선전으로 주도되는 이 전쟁에 냉소적이었습니다.
후지타는 전쟁이 마치 루신의 소설 주인공 아큐정전의 정신승리법에서 그러했듯이 형식적으로는 전쟁화를 그리지만 내용적으로는 자신의 회화적 역량을 대작의 화면에 드라마틱하게 펼쳐 보이는 기회를 만난 듯이 비극적으로 죽은 인물들의 배치, 산 자들의 역동적인 표현 등을 헐리우드에 잘 만들어진 전쟁 영화 한 장면처럼 그려놓습니다. 이쾌대의 군상은 후지타에 의해 1928년 파리에서 그려진 3m의 대작들을 연상하게 합니다. 얼굴의 생김새나 표정이 모두 미켈란젤로로부터 파생된 고전주의적 신체이지만 괴테가 느낌이 모든 것이다 라고 낭만주의를 정의했듯이 그 대기감은 불가사의하고 환상적인 느낌, 멀고 먼 어떤 것에 대한 동경과 현실 세계에서 벗어난 이상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프란시스코 고야와 테오도르 제리코, 외젠 들라크루아로 이어지는 낭만주의 회화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쾌대는 낭만주의 회화뿐 아니라 분명 자크 루이 다비드의 영향도 받은 것 같습니다. 이쾌대의 운명은 구체적 사건이나 장소 혹은 인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좁은 방 안에 누운 마치 이제는 가망이 없는 그를 두고 슬픔에 젖어있는 젊은 여성들로 그려진 작품입니다. 프랑스 혁명 때 이미 국가주의 프로파간다에 심취한 다비드가 그린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의 화면 오른쪽에는 알바에서 온 새 적과의 결투의 대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흰 옷을 입은 이 사람은 앞으로가 걱정되고 슬퍼서 거의 졸도한 상태입니다. 이 여자는 세 형제의 여동생인데 여기서 반전은 세 형제가 죽여야 할 상대가 바로 여동생의 약혼자였던 겁니다. 형제들은 서약을 하고 로마를 구함으로써 친여동생을 과부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제리코의 작품 메두사워의 뗏목은 표류하는 뱃속에 서로 인육을 뜯어먹은 실제 사건을 이상화해서 그렸습니다. 저는 피로 물든 광기의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의 몰락 이후 갈 곳을 잃은 채 부유하는 프랑스인들의 굴욕과 환멸감, 상실감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쾌대는 일본 유학 시절에 이 도판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리코는 1824년에 자신의 일기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나에게 가장 현실적인 것은 내가 그림으로 창조한 환상들이다. 그 나머지는 흐르는 모래와 같다. 나폴레옹 시기에 성장하는 들라크루아에게서도 후지타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사르다나 팔루스의 죽음은 에로티시즘과 폭력, 죽음의 환상적인 이미지로 그의 초기작의 감도는 비관주의를 반영하고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은 왕정 복구에 반대한 시민들의 목숨을 건 시가전을 주제로 그려지는데 국기는 휘날리고 민중을 이끄는 여인은 죽음의 시가전 속에서도 혁명도 섹시해 보일 수 있다는 듯 희망적이고 낭만주의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들라크루아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은 전쟁 중인 1952년 문교부와 보건부가 청사로 쓰던 옛 부산시청에서 태극기와 소총을 든 여전사가 인민군과 싸우는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현재 아무도 자신이 그렸다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 그림은 정부 청사 파사드를 장식하는 공식 작품으로 6.25 멸공 통일의 날이라는 간판과 같이 걸려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철이가 그린 1951년작 학살은 서울에서 인민군에 잡혀가다가 이 정부 근처에서 B-29 폭격으로 탈출하여 도피하다 목격한 학살 장면을 그렸습니다. 양달석은 당시 부산에서 살던 화가였습니다. 전쟁 전에는 향토적이고 목가적인 풍경을 많이 그렸지만 부모를 일찍 여의고 가난하게 살았기에 피난민들의 힘든 삶이 남의 일 같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언덕 위로 판잣집이 다닥다닥 붙은 피난촌이지만 그래도 그곳에는 기다리는 가족이 있고 가족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부산과 서귀포로 피난 생활을 하던 이중섭은 일본으로 아내와 아이들을 보내고 1954년 서촌 누상동으로 상경하기 전까지 2년 동안 유광렬의 도움으로 통영에 머무릅니다. 사진 왼쪽에는 이중섭, 가운데는 한국 염색공예의 개척자이자 제가 정말 좋아하는 판화가이기도 한 유광렬 작가가 보입니다. 이중섭의 부산과 제주 생활이 궁핍과 혼란의 시기였다면 통영에서의 이중섭은 다른 장소에서 찍힌 것보다 훨씬 밝고 힘찬 모습으로 보입니다. 비록 가족이 일본으로 떠나 없던 시절이긴 해도 이중섭의 통영 시절은 작가로서의 포부를 마음껏 키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운데에 있는 유광렬 작가가 이중섭이 작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말 헌신적으로 도와줬다고 합니다. 이중섭은 웃기회의 방식으로 통영의 멋진 풍경도 유화로 남기고 그의 대표작 흰소도 여기서 그립니다. 하나의 달과 세 개의 전선,
그리고 5마리의 까마귀로 구성된 달과 까마귀 작품에서 저는 이미 저 세상이 아니면 다시 함께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체념과 절망 속에서도 살아내려는 이중섭의 감정이 느껴집니다. 이 작품은 총 5마리의 까마귀 가운데 화면 왼쪽에 모여있는 4마리와 달빛을 배경으로 무리를 향해 날아가는 1마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본으로 건너간 아내와 2아이를 향한 간절한 사랑의 마음도 안타깝지만 이중섭은 모두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만날지 모르는 채 일본에 있는 아내와 2아이들, 시가지 전체가 모두 폭격으로 섬멸돼 버린 원산 폭격의 소문과 그곳 원산에 두고 온 어머니 생각, 그리고 자신, 이렇게 셋으로 나뉜 이상가족의 신세를 세 줄의 전선으로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럴 경우 전선은 서로를 연결하는 믿음의 상징이면서도 비백으로 표현되어 집안을 상실한 절망적으로 붙잡는 기도로 보이기도 합니다. 밤하늘로 표상되는 짙은 녹색의 푸른 창공은 밤하늘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들을 가로막는 바다인 현해탄이 되기도 하고, 화면 바깥에서 날아드는 까마귀는 이름도 짓기 전에 세상을 떠나버린 첫 아들일 수도 있고 생사를 알 수 없는 어머니와 무사히 만나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중섭은 스스로를 화가가 아니라 화공으로 칭했습니다. 평생 그림만 그리고 살고 싶어 했던 이중섭은 그가 그린 소처럼 우직한 화공이었습니다. 그리지 않고는 한시도 배겨내지 못했고 어눌했던 그에게 그림은 말의 또 다른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1954년 서촌 누상동의 일본식 가옥 2층 널찍한 8조 다다미방은 이중섭이 공방이자 주거로 썼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누상동 시절의 화공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중섭은 그림들을 팔아 돈을 모아 아내와 2아이들이 함께 살고 있는 일본으로 가고 싶어 미친듯이 그림을 그려 했습니다. 이중섭은 작품을 팔아 돈을 벌어 일본으로 돌아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자전거를 사주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1955년 1월 18일부터 27일까지 미도파 화랑에서는 유화와 은지화 등을 선보이며 이중섭의 첫 전시가 열립니다. 전시는 성황리에 개최되었지만 봉황을 그린 그림은 당국에 의해 제목이 바뀌었고, 은지와 50여 점은 외설스럽다 하여 경찰에 의해 강제로 철거되었습니다. 같은 해 4월 시인 구상의 도움으로 대구 미국 공보원에서 다시 전시를 열었으나 실패하고, 그 후 이중섭은 자신이 가장 역할도 못한다면서 공밥만 얻어먹고 무슨 대단한 예술가가 될 것처럼 세상을 속인다고 자책하며 거식증을 동반한 정신질환에 시달렸습니다. 작업 속에서 상상 속에서만이라도 죽은 아들과 가족을 그리워하고 재회하곤 했던 이중섭에게 아이들이 벌거벗은 채 있다고 추나로 낙인 찍혀 철거당한 사건은 절망적이었고, 이중섭이 희미하게나마 붙잡고 있던 모든 걸 무너뜨렸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팔린 몇 점의 그림조차 제대로 돈을 받지 못합니다. 이중섭과 원산 시절부터 가까운 친구인 김광림은 1955년 미도파 백화점 전시회와 대구 미 공보관에서 잇따라 개최한 개인전 결과에 실망과 충격을 받아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증언합니다. 그 무렵 대구에서 내 작품은 가짜야 라며 이중섭이 자신의 작품을 불살라버리려 했던 것을 말렸던 것도 그였습니다. 친구 한목 작가는 이 시기 희망을 놓아버린 이중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대구에 있던 종섭이를 시인 구상이 데리고 올라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통 먹지도 않고 사람도 몰라보고. 육군병원에 입원을 시켰는데 거기선 사람을 묶어놓고 때려가면서 먹이는 거예요. 놀라서 다른 병원으로 옮겼는데 거기서는 전기찜질을 당했다더군요. 세 사람은 이중섭이 원산에서 가져온 유일한 드로잉 2점입니다. 본격적인 작품을 위한 밑그림으로 그린 작품이 아니라 자신이 구상한 것을 연필로 고치고 그리기를 반복하여 정성 들여 그린 드로잉입니다. 저는 이 드로잉의 감성적인 정조를 좋아합니다. 소년들은 조는 듯 우는 듯 상념에 젖은 듯 즐겁지 않은 듯 아니 즐거운 듯 하는데, 생각해보니 이 이후, 아니 이 2점을 제외한 우리가 아는 이중섭의 모든 그림은 모두 다 그가 피난 여정에서 길 위에서 어머니를 놓치고 나오거나 아내와 2 아들과 떨어지거나 이곳에서 저곳으로 배회하거나 하는 불안정한 체류 중의 대기들입니다. 원산에서 제일 안정적으로 여러 번 고쳐 그릴 수도 있고 어머니와 가족 곁에서 시간을 소요하며 은은하게 연필로 드로잉을 했던 그 시절의 그림은 이 2점 외에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중섭이 사망한 해인 1956년에 그린 나무와 달과 하얀 새입니다. 그가 1954년에 그린 달과 까마귀에서는 화면 하단을 비우고 위태로운 밤하늘 위에 떠있는 가느다란 약속이지만 그렇게라도 만나기를 바랬던 환영과 월광의 중력이 긴장감처럼 주어져 있었지만 이 작품에서는 기름기 없이 건조한 채색에 탈구되거나 중심을 잃은 채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새들과 추락하고 앙상한 겨울 나뭇가지의 전모가 드러나 버립니다. 생동하는 힘찬 필치로 콧김을 내뿜는 황소의 기세를 보여주던 이중섭이 마지막으로 그린 그림인 돌아오지 않는 강 연작을 보면 조용합니다. 창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있는 남자와 머리에 무언가를 이고 오는 여인이 대칭적으로 묘사된 구도입니다. 기다림이 너무 길어서인지 세월이 흘러서인지 굵고 두터운 눈은 눈물처럼 내리지만 길 떠나는 가족에서처럼 앞에서 소를 끌고 가는 아빠가 흥겨운 기운으로 불러일으키는 회화적 흥치는 더 이상 없습니다. 소녀는 창밖을 지켜볼 뿐 더 이상 나갈 수는 없고 목이 빠져라 기다리던 그 여인의 얼굴은 기다림이 너무 길었는지 이제는 너무 추상화되어 누구인지 알아볼 수조차 없습니다. 죽기 전 이중섭은 돌아오지 않는 강 그림을 여러 점 그려내며 정적인 기다림의 정서에 감화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을 뜯어내인 1956년 이중섭은 죽음 앞에서 그리움이 절절하게 배인 작품을 그립니다. 아내보다도 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북한 원산에 두고 온 생사도 알 수 없고 원산을 떠난 후에 평생 보고 싶어한 어머니. 첫 개인전이 열린 1년 뒤 1956년 9월 6일 오후 11시 45분 남한과 북한 어느 곳에서도 살 수 없었던 이중섭은 지켜보는 이 하나 없이 무용고자로 분류되어 죽었습니다. 이중섭의 나이 40세였습니다. 이 여성은 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실증적 연구 방법으로 연구한 약소민족운동, 수자조선연구, 조선복식호 저술을 남깁니다. 해방 전국에서 줄곧 여운형의 참모로 행동했던 그는 1947년 여운형이 암살되고 1948년 4월 월북합니다. 1948년 12월 국가보안법이 제정됩니다. 북한에서 이 여성은 조선 최고인문회의 서열 77위의 대의원, 김일성 종합대학 역사 강좌장 등 연구자로서 활동하며 조선미술사 개요, 조선 건축미술의 연구 등의 저술을 남깁니다. 소련 작가회의에서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을 채택한 바탕에서 북한의 주체미술 이론을 체계화한 그는 전통개조론을 기초이론으로 정착시킵니다. 전통개조론이란 전통적인 방법으로 그리되 서양화법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자는 것입니다. 이 여성은 1956년 김일성 유일 지배체제를 확립시킨 8월 종파 사건으로 숙청되어 가족과 함께 순천 도자기 공장의 화공으로 쫓겨갑니다. 1958년에는 민족 종파주의자 척결이라며 남한에서 올라간 미술가들과 지식인들을 모두 숙청해버린 사건의 대상자가 되어 평안남도 순천에서 생을 마칩니다. 1946년 좌익계열이었던 근원 김영준은 국대한 사건 후 월북합니다. 근원 김영준은 북한에서 줄곧 이 여성의 전통개조론을 비판해왔습니다. 이 여성의 숙청 이후 이 여성의 전통개조론에 입각한 모든 서적과 기록은 제거되었고 김영준은 전통개성론을 주장하며 새롭게 북한 주체미술의 이론을 체계화합니다. 전통개성론은 서구화법은 수용해서는 안되고 전통 안에 사실주의만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비들이 그리던 수묵화는 봉건 지배계층의 음풍농어림으로 배격되며 전통 채색화라는 우리 민족의 기법만이 중요시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서양의 개인주의적 미술 사조는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평가가 깔려 있습니다. 전통 개숙론은 김일성이 실은 자기가 한 적도 없는 항일 빨치산 활동을 소재로 한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바탕으로 창작해야 한다는 김일성 주체 문예 이론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개념들은 모두 공허합니다. 다 김일성 일가의 멋대로이기 때문입니다. 탈북자 성혜랑의 증언에 따르면 근원 김영준은 노동신문을 버리는 과정에서 김일성 사진을 따로 오련해 버리지 않고 버렸다는 이유로 적발되었는데 동료들이 숙청되어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는지 알고 있던 김영준은 숙청당하기 전에 먼저 자살로 생을 마칩니다. 1967년 향년 64세였습니다. 북한에서 익회대는 1954년 자신이 운영했던 성북회화연구소의 제자 이병호의 중매로 재혼했습니다. 1957년 중국인민지원군을 기념하기 위한 조중우이탑의 벽화사업 총괄을 익회대가 맡기로 결정된 후 1958년 형 이여성이 숙청되자 익회대는 이 상황을 숙청의 연자제와 동료 화가들로부터 강요된 비판을 둔화시킬 중요한 전환점으로 인식합니다. 1958년 조선미술을 발표한 익회대의 결의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선인민의 피로써 원조하여준 중국인민지원군의 우이탑을 건립하게 된 데서 그 내용을 구성하는 탑 내의 벽화 제작에 몇 동무와 함께 참가하게 된 것이 그것이다. 중국인민지원군이 이 땅에서 이룩한 허다한 영웅적 투쟁행정과 교훈은 벽화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욱이 통절하게 나의 가슴을 쳤다. 조중우이탑 내부 벽화에서 익회대가 가장 공을 들였던 부분은 승리도의 상감령 전투였습니다. 고지를 중심으로 난투극을 벌이는 치열한 전투 묘사 및 삼각형의 구도가 소련의 전쟁화가 말셰프의 1956년작 세바스토폴 사프고지 전투를 연상하게 합니다. 익회대는 소련군 창건 40주년을 기념해 소비에트 전 연방 미술 전람회에 출품된 이 벽화 작업을 상당히 의식하여 그린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 중 공을 세운 인물들이 전선과 후방에서 꼽힌 조중인민의 지극한 우위의 전형으로서 승리도 화면에 배치되었습니다. 이여성의 숙청 이후부터 깊이 인물이던 익회대를 기다리고 있던 비판의 화살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익회대의 그림들은 결국 당의 정책을 반영하지 않은 부적절한 화풍으로 규정되고 부르주아적 미학관, 주관적이고 형식주의적 기교에 치중했다는 이유로 숙청당합니다. 비참한 말년을 보냈다고 전해지는 익회대는 1965년 6월 20일 향년 53세의 나이로 유배지인 자강도 강계시에서 위천공으로 사망합니다. 그가 죽자 권력의 핵심부에 있던 인사들은 서로 경쟁하듯이 익회대의 유적을 챙겨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가 참여한 조중우이탑 내부 벽화는 1983년 김정일에 의해 재건되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조중우이탑은 아직도 6.25를 북한이 침략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중국 인민지원군이 치른 용감한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월 25일 시작된 내전에 미국이 무단 개입하여 북한을 침공함으로써 10월 25일 항미 원조 전쟁으로 발전하게 됐다는 서사인 것입니다. 누상동에 살던 이중섭이 밤샘 작업을 하고 난 뒤에는 바로 이곳 수성동 계곡에서 목욕을 했다고 합니다. 윤동주도 인왕산을 오르면서 계곡에서 세수를 했다고 하고 이곳 인왕산과 수성동 계곡에서는 씻는 예술가들이 많았었네요. 저는 흐르는 골목에서 근대 미술가들의 암기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가까운 이웃처럼 만나고 싶었습니다. 모르고 있던 이웃과 얼굴을 트면서 그의 삶을 알게 되듯 그렇게 근대 미술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고 싶습니다. 이중섭이 목욕하던 수성계곡과 겸재정선이 그렸던 기린교와 옥인 시범아파트 수영장에서 물놀이하던 한 아이의 추억이 연결되는 그런 도시를 꿈꿉니다. Let's burn one down and slowly disappear. Disappear. Disappear.